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미준의 자유우파 보수단체와 마련한 LA 한인의 밤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조국의 독립을 위한 숨은 활동을 재조명하면서 대한민국의 건설과 한국전 당시 남한의 적화를 막고 오늘의 발전된 한국의 기초를 닦은 업적을 증언하는 자리였다. 2023년 8월 24일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본국 이승만 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의 기념사업회 소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승만 기념관 설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사장인 이규학 목사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인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인 이동복 이승만 기념사업회 고문에 이승만 대통령 회고를 통한 업적을 기술했다. 특히 이날 이들 두 강사와 함께 LA에 온 제주 4.3 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는 지난 1948년 4월 3일 제주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했다. 첫 강사로 나선 이규황 목사는 청년 이승만의 독립운동 관련 뒷이야기와 감옥 생활 중 탈출을 시도하며 겪은 어려움, 그리고 죄수들을 대상으로 펼친 선교활동 등 건국 대통령 이전의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첫째 말씀은 세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한을 품고 자란 이승만입니다. 한을 품고 자랐다. 1875년 고종 12년 3월 26일 항해도 평산에서 출생을 했어요. 이름은 원래 용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칭 유학자입니다. 그 당시 주색으로 다 집을 말아먹었어요. 그 당시에 양반 계급이고 모두 다 주색 잡기, 그리고 첩을 두고 이런 거 술 마시고 이런 것은 보편적인 죄였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서울로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낙이 새끼 한 마리 끌고 옵니다. 다 팔아먹고. 왜? 그걸 타고 전국을 유람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오늘은 금강산, 석 달 만에 한 번 집에 들어오고, 길 때는 6개월 만에 한 번 집에 들어오고, 가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옛날 한양들이 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머니가 싹 번어질하면서 그 불교 신자인데 철저하게 이승만을 가르칩니다. 수단 공부할 때도 이미 천재로. 이승만의 특징은 뭐냐면 책을 주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을 품고 살았어. 이승만의 한, 민족적인 사상, 그리고 배제학당의 신문화를 접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신성우가 검연을 합니다. 야, 배제학당 가보자. 그렇게 했는데 안 갑니다. 내가 왜 거기 가느냐? 양귀실을 내가 왜 만났느냐? 제국주의 앞잡인데 내가 거기 왜 가느냐? 그래도 끌어다가 놨는데 그 주간에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친구 잘 만났어요.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쓰고 말하고 읽고 해서 8개월 만에 영어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졸업을 할 때 언제 떴느냐? 색상말로, 애들 말로 언제 떴느냐? 그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라 교장이 미국처럼 졸업할 때에 졸업해서 1등한 학생을 이제 연설을 시킵니다. 그 배제학당 졸업 연설, 인디펜던스 오브 코리아,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장관이 6명이 오고요. 외국의 영사들이요 6명이 오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최고의 지도자들이 거기 다 왔는데 어떤 기록에 보면 700명, 어떤 기록에 보면 800명, 어떤 기록에 보면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승만이 떴습니다. 야, 저 젊은이가 앞으로 집정관이 될 것이다. 총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승만이 떴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가 자라올 때의 그 가난의 두 형이 있는데 형이 다 병으로 다 죽었어. 16대 손, 영양대군의 후손, 이선계의 장손 쪽이 아니고 종손 쪽이 아니고 이북말로 말하면 벽가지입니다. 출세를 할 수가 없어. 13살부터 과거를 11번을 받지만은 다 낙방했어. 고종 황제가 술 먹고 오면은 과거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전국에서 유생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참 돌 위에 까고 앉아서 방은 써붙여놨는데 그걸 풀어 써야 되는데 고종 황제가 나타나야지. 술 먹고 늦게 나타나면 그때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다 장원 급제할 사람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 11번 떨어졌습니다. 천자도 11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과 민족적 사상과 배제학당에 공부한 것이 합쳐지니까 사람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돼버렸어요.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이승만은요, 그때의 보통 사람보다도 키가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발길질도 잘하고요, 이 당수 이것도 잘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한번 연설하면 요즘 말하면 대모선동가예요. 최고에 많이 모였는데 당그 믿어지지 않는데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데에 이승만이가 아주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효의 갑신정변에 연루가 되어서 고종 황제 폐위 업무의 가담죄로 체포되고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처음에는 그 선교사들 다 거절하고 해외 문화 문명을 다 거절했지만은요, 고종 황제 말년 순종 때요, 밥을 누가 해주고 선교사 부인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주면은 상궁이 먼저 입을 이렇게 먹어보고 그리고 임금 먹이는 거야. 상궁 나인들도 믿을 수가 없어. 밤에 잠을 자면 보초가 칼을 들고 보초를 써야 되는데 보초를 믿을 사람이 없어.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몽둥이 하나씩 들고 보초를 쓰는 거야. 왜 오늘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왜 교회 역사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나라가 나라 되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승만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20일 만에 탈옥을 하게 됩니다. 권총 2자리로 최정식과 함께 쏘고 그리고 도망을 가져가지고 어느 장소에 갔는데 자기 혼자 나타났어. 그래서 여지없이 체포되어 가지고 6개월 동안 죽을 고문을 당합니다. 도망간 사람 대라 매일. 그런데 기록에 보게 되면은 하루에 10분밖에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양손에 그리고 양발 쇠를 차고 크게 20kg의 목에 나무칼을 쓰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어요. 누가 죽여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목이 비틀어 있으면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대주면 그걸 보는 거예요. 간수가 오면 그걸 또 감치는 거예요. 그리고 함지박이 아니라 어디에 요강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게 그 밤에 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정식이가 잡힙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승만이가 가지고 있는 권총과 최정식이 가지고 있는 권총에 보니까 간수를 맞춘 것은 최정식이가 총알이 나가는데 이승만 총은 총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정식은 그 길로 사형을 받고 목을 잘리고 이승만이가 살아나서 그 이후에 10년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씁니다. 이승만의 미래의 수십 년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감옥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감옥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독립정신을 써서 그것을 반출할 때 그냥 반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창호의자 한 장 쓰면 새끼를 노건으로 꼽니다. 꼬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슬쩍 보내고 슬쩍 보내고 그것이 LA에 와서 나중에 인쇄가 되어서 그렇게 보면은 이 LA가 큰 일을 할 동네가 아닙니까? 이곳이 여기서 이제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정식이가 잡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환경이 변하는데 그 감옥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니까요. 음성으로 환한 빛으로 그 자리에서 꼬부라지는 거예요. 아하! 그가 거기에서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 마이 갓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나라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이승만의 마지막 죽기까지의 중요한 그 사상입니다. 믿음입니다. 개인 구원과 나라 구원을, 땅의 구원을 동일시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 맺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900년 전에 죽었던 예수가 내가 믿어지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던데 그게 감사해지고 배제학 땅을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었고 성경 공부가 있었지만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만 믿던 신앙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럽니다. 방향도 달라졌어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지은 죄를 일일이 고백한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미래를 향하여 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이 자유와 평등과 non-violence, 비폭력으로 바뀌고 미국과 같은 기독교 민주국가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승만이가 변화되니까 환경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냐? 옥사장이 바뀌었어. 옥사장이 바뀌었어. 그 옥사장이 이승만을 전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옥중 기도회가 시작되고 옥중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옥중 신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은비가 도와주고 우리 선교사들의 아펜젤라 언더우드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서 옥중 도서관을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그리고 1년 대출한 책이 2020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만주에서 시작돼서 황해도로 들어온 콜레라가 그 감옥을 치고 들어왔는데 하루에 17명씩 죽는 거예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간수들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승만이가 그들을 얼굴 다 닦고 그리고 옷을 바로 입히고 그것을 말아가지고 끌어내주면은 간수들이 데려가고 그런데 여자 죄수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손을 대겠어요?
이승만이가 들어보니 죽은 엄마의 젖꼭지를 아기가 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떼내고 그리고 그 엄마를 씻어서 또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때에 불러지는 찬송가가 있는데 내 주를 좀 도와줘요. 하게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또 여자 환자가 죽었구나. 이 노래가 들릴 때마다 여자 환자를 닦아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하니까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을 품고 살아온 과거의 삶을 다 풀어놓습니다.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2명의 형이 죽고 전염병을 죽고 지방 가서는 다 기울어서 다 만해버렸고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하고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이승만은 13번 과거에 낙방했고 11번 낙방했고 배제학 땅에서 공부했으나 머리로만 예수를 이해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 그러나 감옥에서 빛으로 음성으로 들고 난 다음에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피눈물 나는 그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내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고 꿈도 비전도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럼 박수 치려면 쳐요. 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거든요. 어느 신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종교를 결정하고 어느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 가정을 좌우하거든요. 이승만은 지성과 판단력과 결단하고 의지하는 행동하는 지성이었어요. 그러나 신념과 신앙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체험적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 그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승만은 그의 사악한 성품이 열등의식, 불만족 의심, 혁명적이고 비판적인 그가 종교적 분노로 가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저 바울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배격하고 선교사를 제국주의 앞잡이로 생각했던 그가 빛과 음성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고 일평생을 그가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시간 어떻게 됐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감독님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합니까? 제가 배우는 이승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독재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그렇지,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승만이 70년이 지나서 이제 회복할 때가 되어 가구나.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요 취임식 할 때요 34번 프리덤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 상하원 연설에 와서 37번을 자유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가서 53번을 자유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승만의 유언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승만의 구호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그 말씀을 어떤 데는 문장이 안 돼요. 하도 자유란 말을 많이 써서. 그래, 이제 회복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세웠구나.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먼저 정부를 배격할 수밖에 없죠. 그 외에 계속 군사정부가 지속됐죠. 그 다음에 김대중부터 노무현 모든 분들, 김영삼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전 대통령까지 태생적으로 이승만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동상 다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제 이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다시 회복할 때가 왔구나. 다시는 우리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편 이동복 강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전을 겪으며 자칫 북한에 의한 적화를 피하기 위해 지략과 용기로 미국을 설득하고 또 위협도 하면서 얻어낸 한미 동맹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계기였음을 강조했다. 이미 광고가 된 것처럼 이승만과 한미동맹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얼마 전에 US 뉴스가 이 집계에서 쓴 기사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지금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져 있고 그것은 경제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은 신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이 얼마나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어딜 가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정말 1등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러 가지 특전을 누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980년대 어느 날 저희 친구 몇 타고 저희 집사람하고 유럽에 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참 다니는 게 떳떳하지 못했어요. 아주 열등 국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다녔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디서 이 고개를 숙이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또 조금 아까 전민정 대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왜 4.3 사건에 관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은요 1990년대에 대한민국의 좌경 국가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거기에 입각한 나라를 우리가 소개하지 못했고 나라는 아주 내용이 든든한데 그 내용을 든든한 나라를 헐뜯고 허물어뜨리고 그러면서 바깥에 들고는 우리나라는 엉망이요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헬조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런 좌경 정부들이 뭘 했느냐?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말소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참 일제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여러 사건을 치르면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현대사의 과정을 현대사로서 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 교과서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 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6.25 전쟁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거기다 대고 또 좌익의 장점이 뭐냐? 공산주의자들의 장기는 선전선동입니다.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원래 이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한 걸 보면 레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무슨 뭐냐 거짓말도 10번 20번 하면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이 현대사관은 거짓말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현대사에 관해서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 계속 괴담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아주 내용에 충실한 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로 생각하도록 만들게 돼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는 공짜라면은 양재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담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 국민 DNA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괴담은 공화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는 현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한미동맹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언제적에 생긴 것이냐? 우리가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자문자답해가지고 여기에 올바른 대답을 찾아서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처음에 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80년 무렵에 이 중국이 거대한 인삼 시장입니다. 중국에 가장 인삼을 많이 수출할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었고 미국이 수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초창기에 유명했던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니엘 부니라고. 다니엘 부는 사냥꾼입니다. 다니엘 부 was a hunter, right? And he was known for his hunting and the skins that he sold to people. And many people believe that he built up his wealth by means of selling the skins of the hunted animals.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 분이 인삼을 수출했습니다. 중국에 인삼을 수출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인삼을 중국에 수출하는 주 수출국인 한국이 인삼이 아주 굉장히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고갈됐어요. 그때는 이제 인삼이 양입되고 사실은 산삼이 많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그냥 거꾸로 말씀드리네요. 미국에서 저기 이제 아파라치안 산맥에서 산삼이 많이 나왔는데 언젠가 몇 년 동안 산삼이 고갈돼가지고 조선에까지 그 미국의 인삼 산삼 수출업자들이 가가지고 조선의 인삼 재배업자 6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최초의 미국에 온 조선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미 간에는 인적 교류가 없다가 이제 1860 몇 년인가 셔먼호 사건이 생기고 신민양요가 생기고 나서 미국이 조선의 개항을 강요해가지고 개항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아까
이 감독께서 말씀하신 여러 분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미 관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 관계는 또 끊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친일적인 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선이 일본한테 이렇게 참 핍박당하는 데 대해서 여러 우리 선열들이 미국에 와서 호소해도 미국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였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 대통령도 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장개석总统이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조선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원칙이 in consideration of the colonialization of Korea will become independent in due course of time.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한반도가 38선으로 분단되는데 그때 소련의 스탈린은 극동지역으로 공산주의를 전파하는데 엄청난 전략적인 중요성을 부여했지만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또 미국은 2차 대전에 아주 굉장히 필요해서 일본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 너머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데 대해서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돼서 38선으로 분단되고 북한에서는 소련이 아주 공산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지만은 남쪽에 와서 미국은 더군다나 그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정부는 굉장히 좌파적인 정부였어요. 그리고 국무성이 엘저 히스라고 하는 소련 스파이가 국무성의 정책 조정관으로 전후 아시아 정책을 주물렀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해서는 친서적인 국가가 수립되는 것을 용납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에 들어온 하지 군사 정권은 여운형 씨를 중심으로 한 좌우합작 정권을 자꾸 수립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런데요, 이승만 박사가 아까 이 감독이 말씀하셨죠. Japan Inside Out라는 책을 1941년 8월에 발간해가지고 이제 진주만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약 유명해졌지만은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아직도 친소적이었기 때문에 45년에 일본이 항복한 뒤에 이 박사가 한국에 돌아오려도 방법이 없어요. 미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자기가 미리 친분이 있는 메가더 장군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한국으로 못 돌아간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군용 항공기를 제공해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도 이 박사가 와보니까 좌우합작정부라는 이름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어땠느냐. 사실은 일정에 대해서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했고 또 공산주의를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이 일본 관원에 의해서 탄압이 됐고 끝까지 저항한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남쪽에 2천여만의 이제 남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일정 때에 일본 국민으로 있었던 데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말을 삼가고 있을 때 활동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 뿐이었고 그래가지고 1947년에 미 군정청이 남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남한 사람들의 75%가 독립하면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을 정도로 좌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뒤집은 것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거의 혼자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 인식해야 돼. 그러고 이승만 박사를 이해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동력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붙였죠. 그때 이승만 박사를 도와준 분이 김성수 씨가 이끌던 한민당입니다. 한민당은 이승만 박사하고 노선을 많이 달리했어요. 그러나 김성수 씨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관계도 있는데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민당 세력이 내부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성수 씨가 한민당 세력을 단속을 해가지고 끝까지 그 이승만 박사가 자기 베이스로 대한민국을 수립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원래 그 이제 재헌국회에서 헌법 초안을 마련했을 때는 유진호 씨가 내각 책임제 개헌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이승만 박사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겠다. 왜냐하면 내각제 가지고 이 어려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른 당에서 이 박사를 가지고 반대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김성수 씨가 달랩니다. 아니다. 지금 이승만이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건국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김성수 씨가 주도에 대해서 내각제를 철회하고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이 박사가 원하는 것 채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어요. 그러나 그때도 미국하고 한국 관계는 점령국과 비점령국이었지 동맹 관계는 물론 아닙니다. 게다가 그 50년 1월에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하잖아요. 애치슨 라인을 선포했기 때문에 스탈린이 김일성이한테 고 시그널을 줍니다. 남한을 침략해라. 왜냐하면 미군이 다시 들어올 것 같지 않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애치슨 라인으로 인해서 사실 6.25 전쟁이 촉발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어떻게든 좀 줄여보겠습니다. 트루만이라는 분이 그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꾸 소련에 대해서 가까우려고 그러고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트루만 대통령은 엄청나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트루만이라는 그 허약한 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저항을 못하니까 그 루스벨트 베이스로 갔고, 만약에 루스벨트가 살아서 일본의 항복을 받을 때가 됐을 때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절대로 원자탄을 사용 안 했을 겁니다. 루스벨트라는 사람의 어떤 성향으로 봐서는.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의 이 독립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독립도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참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1945년 4월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윈스턴 처칠의 영국하고 협력을 해서 냉전을 시작합니다. 소련 상대로. 그 냉전 그 가장 최초의 어떤 그 계기가 뭐냐면은 소련이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유럽에서 팽창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팽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루만이 안 되겠다, 저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히랍에서, 그리스에서 공산 반란군이 아주 큰 반란을 일으키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47년 8달인가 트루만 독트린을 디클레어하죠. 앞으로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이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루만 독트린이 디클레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마셜 플랜이 발동이 되죠. 또 독일이 이제 분단이 되면서 양독이 분단되고 서독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트루만이 마셜 플랜을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유세계가 생깁니다. 그 자유세계의 세계의 꼬마로서 이제 대한민국이 명맥을 이제 유지하는데, 그때 애치슨 라인을 계기로 해서 이제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6.25 전쟁이 벌어지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49년에 주한미군을 일찍 철거했던 것을 포함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6.25 남침이 됐다 그러니까 즉각
이 트루만이 유엔 안보리 소집도 하고 미군의 한반도 파견을 결정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6.25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은 원조를 주는 나라, 우리는 원조를 받는 나라, 이런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이 박사가 보기에도 이 전쟁은 더 이상 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피곤해져 있으니까. 또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아주 이 전쟁 종결을 공약으로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래가지고 종전을 서두르니까 막을 수는 없는데, 이대로 잘못 나갔다가는 미군은 빠져나가고 얼마 안 가면 북공산군이 다시 침략할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만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냐, 미국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심하게 나오죠. 아이젠하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휴전회담에 나가 있는 최덕신 우리 대표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반공포를 석방하고, 이런 아주 강경한 적을 합니다. 이걸 왜 했느냐?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캄플 주사를 써야 되겠다 하는 이 대통령의 그 탁견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심지어는 1953년 초에는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고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강제로 하야시킬 작전을 구상하지 근데 그때 월터 로버슨인가 하는 미 국무차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 무슨 일이고 반대하느냐? 우리가 한국에 왜 군대를 보냈냐? 민주적인 정부를 공산국으로부터 지키려고 보냈는데 그 민주적인 정부를 미군이 드러낸다.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에버레디는 버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받아들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사실은 아주 일방적인 거죠. 우리는 아주 발언권도 없고, 미국이 가령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미국이 다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는 것은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생각에는 부족해. 이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해서 이 대통령이 낸 꾀가 트립와이어 디플로이먼트라는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이 6만 명의 미군을 남겨두는데 그 남는 미군을 공산군이 다시 남으로 들어올 때 공격의 축선이 되는 두 개의 있죠. 하나는 의정부 축선, 하나는 파주 축선에다 3개의 기지를 만들었어요. 각각 3개. 그러니까 공산군이 서울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이 기지를 건드리고 지나가도록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군을 건드리면 미군은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방위 조약으로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이 그렇게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을 딱 굳히는 것은 54년 7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죠.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때 이미 한국은 거의 잃어버리다 됐고,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조정하느냐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일어났어요. 나는 내일 미 의회에서 연설하게 돼 있는데 그 연설 준비가 좀 미진해서 실례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이 영빈관으로 돌아가 버렸죠. 아이젠하워가 몸에서 한참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니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안을 안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 당시 한교육공사라고 하는 분이 아주 미국을 설득을 잘해서 공동성명을 만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아이젠하워한테 대한 역정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 이튿날 그 의회 연설하면서 미리 준비했던 문안에다 가피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미국이 자유세계의 영도국이 되려면은 지금 아시아에서 중공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을 쳐서 그 자리에서 이겨야 아시아가 이 공산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전 세계 미국의 리더십이 확립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의원들의 만장의 박수를 받았지만은 바로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도 그 부분은 뒤에 후회하죠. 내가 좀 너무 심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뉴욕에 와서 티켓 테이프 아주 환영을 받고, 여기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떠나기 직전에 커머도 호텔에서 상공회의소 주최 연설하면서 아주 참 우리가 지금도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죠.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공산주의하고의 싸움은 콜레라와의 싸움과 같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콜레라 군이 박멸될 때까지 싸워야지, 그래야만 이 평화가 오지, 그렇지 않은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위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한미와 동맹 관계는 참 이 고비를 겪었어요. 이 한미 동맹 관계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 1월인가 미국이 이제 케네디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나서 아주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린던 존슨이, 케네디가 암살되고 린던 존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국은 어떻게 됐냐, 한국은 1974년이 1964년입니다. 1964년에 아주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모라토리움이 내일 모레 임박하다 그럴 때인데, 박 대통령이 자기 아주 생각을 했어요. 미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존슨 행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64년 봄에 미국을 방문하죠. 존슨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에서 요청이 없는데 박 대통령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육군 2개 사단을 파병하겠다. 존슨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야말로 고마우니까 즉각 국무성, 국방성, 재무성이 지시해가지고 한국에 원하는 걸 들어줘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면 브라운 각서라는 게 나옵니다. 브라운 각서를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역사 서적에서도 있으니까 브라운 각서를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브라운 각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공자관도 주기 시작했고, 미국 시장을 열기도 했고, 미국 기술을 우리한테 주기도 했고, 한국이 미국 월남에 보내는 2개 사단을 새로 장설해서 그 무장을 공짜로 주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만드는 무기를 해외 수출하는 길을 열고, 이게 다 브라운 각서에 있습니다. 이것이 브라운 각서가 계기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보통 사람이 생각했겠습니까? 월남 파병이라는 것을.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정부를 거쳐서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이 표류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노무현 정부 때 와가지고는 이제 자꾸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니까 그때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아주 센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 럼스펠드 장관이 주한미군을 가져가겠다. 미국군은
원하는 나라에만 주둔하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나라에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 철군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과 미국의 여러분들이 그 럼스펠트를 설득하고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그 철군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때 일개사단 미 보병 7사단이 철수하잖아요. 2사단이 남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다가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 와서 한미동맹은 사실은 거의 깨졌죠. 문재인 정부는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과할는지 모르지만은 공산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미국과의 이 한미 동맹은 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내 정책을 했는데 천우신조로 참 하나님의 섭리로 작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들어섰지만은 첫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정치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아주 거의 우발적으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선택은 우리 구 유권자들이 했지만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이분이 정치 철학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때에 우리 정치 판도가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이 300석 가운데 170석이 민주당 아닙니까? 또 한 10여 석이 완전히 좌파인 이 정당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3분의 1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가 좌파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많은 입법을 해놨어요. 이것이 족쇄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뒤에 묻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국회를 풀어야 합니다. 전민정 강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국가 전복을 통해서 북한 김일성 공산 정권의 통제 영역에 두기 위해서 남노장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국가 전복을 위한 폭동이 사상과 이념에 따라 왜곡되고 있음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들을 자료들을 통해 설명했다. 오늘 저는 제주 4.3 사건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4.3 사건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애국시민단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로 있고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로 있으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대외 협력 관련하여 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희가 국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4.3 사건으로 인해서 학살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슴에 박힌 대못 제주 4.3 사건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3을 모르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시더라도 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은 남로당의 나라로 변질될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주도에 가시면 4.3 평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가시면 4.3에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4.3 사건에 대해 가혹하게 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양민 학살이 감행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가 되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기념관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 70년대 캄보디아 동산 정권에 의한 킬링필드, 200만 명의 양민이 학살됐는데 이런 그 사건들과 같은 사건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좌파들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9명을 선정을 했는데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서 반헌법 행위자로 포함시키겠다. 선정이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진압군으로 4.3 사건에 그 진압을 하러 가셨다가 남로당에 의해서 암살되신 박진경 대령 그리고 미군정까지 이 반헌법 행위자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7월 20일 제주의 소리에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제주도에 제주 4.3 사건 당시에 그 한림지서 경찰지서인데 이 한림지서 습격 지령을 내린 남로당 인민해방군 수배급 양병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는 당시 제2연대 고등군법 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49년 2월 29일 제주공항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이연대 앨범에는 이 사진과 함께 한림면 당수 최악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3 희생자가 되어서 지금 제주 4.3 평화공원에 위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7일 제80주년 순국 선열의 날 문재인 정부는 조국 독립에 헌신했다고 이 양병씨에게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독장을 수여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7월에 국가보훈부에 이자의 서운을 취소하라 민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답변은 뭐냐? 양병씨는 제주 4.3의 희생자라서 서운을 취소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 4.3 사건 당시에 이 폭동 반란을 진압하러 부임하신 박진경 대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4.3이 일어나고 한 달 만에 부임하셨어요. 5월 6일 날. 그리고 43일 동안 작전을 하시고 남로당 군대 내 프락치에 의해서 암살되십니다. 대한민국 육군장 1호입니다. 여기는 충원묘지고 제주도 충원묘지 그 입구에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52년에 제주도민들이 박진경 대령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추도비입니다. 그런데 2021년 2년 전 12월에 제주도 좌파들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는데 박진경 대령은 학살의 주범이다. 저 추도비를 뽑아버려야 된다. 반토막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어요. 그것을 제주도지사가 당시 원희룡지사가 받아들여서 이 추도비를 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주 충원묘지가 호국원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 추도비가 이설이 되는데 어디로 옮겨졌느냐? 이 제주 산 중턱입니다. 공원묘지 옆에 길가에 추도비를 이설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과연 이곳이 추도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전선주와 전신주, 전선들이 얽혀 있고 이 앞에는 길도 없습니다. 도로가에 있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주도 좌파들은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에다 이설한 지 3개월 만에 철창 감옥을 씌웁니다. 역사의 감옥이다. 우리가 박진경을 단죄하겠다. 저희가 그래서 이 제주도 16개 단체를, 좌파 16개 단체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보훈지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다 긁어놨고 이름을 못 읽어보게 막 뭘로 이렇게 다 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장 1호입니다. 박진경 대령 철창 감옥은 그래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철창 감옥을 씌운 제주도 16개 좌파 단체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워싱턴 DC에서 제주 4.3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주체는 미 의회가 설립한 공공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이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관하여서 행사가 열렸는데 4.3은 미국의 책임이다, 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과하라. 제주 4.3 유족회장인 오임종 회장, 이 지금 제주도의 상황은 우파단체 또는 보수단체는 하나도 정식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화해와 상생에 져야 된다. 이 좌파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 우파 단체로 4.3 정립연구유족회가 있습니다. 제주도 최초 목사인 이도종 목사님은 남로당에 의해서 생매장을 당하셨는데 그 손자분이 회장으로 계신 정립연구유족회는 2번이나 제주도에 사회단체로 인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국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2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제주도 좌파 단체만 유족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오임종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심포지움에서 I demand the U.S. start an investigation and the U.S. President issue an apology.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리고 끝에 한 번 더 말합니다. I demand the U.S. government start the fact-finding and issue an apology. 미국 정부가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산화를 막고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자유세계의 수장인 리더격인 미국이 공산당인 남로당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 뒤를 누가 내주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제주도 의회는 4.3의 국제적인 해결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미군적 책임을 규명하겠다. 그것을 받아서 5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똑같은 결의안, 미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8월, 이번 달이죠. 국회 행안위에 이 발의된 법안을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잼버리 사태 등으로 행안위가 파행이 되어서 상정은 당장은 불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입니다. 4.3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 미국의 사과를 받고 미국이 보상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4.3 사건이 불이한 공권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이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4.3 특별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4.3 정부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는 4.3 수용인들 4천여 명이 있어요. 재심 재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무죄를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4,000명 중에서 1,000여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00 험마 238 사건에서 4.3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4.3은 공산국가 건설을 위한 폭동 반란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고 저희는 4.3 특별법을 위헌으로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전혀 공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4.3이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4.3 사건을 일으킨 사람 김달삼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달삼은 대구폭동 46년도에 대구폭동에 적극 가담했고 제주도로 피신을 한 이후에 4.3 폭동을 주도합니다. 1948년 4월 3일 4.3 폭동을 일으키고 4개월 만에 월북을 합니다. 당시 제주도민의 52,350표를 가지고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합니다. 김달삼은
북한에서 제1기 대의원, 즉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국기훈장 2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8년 9월 북한 정권이 수립될 당시에 김일성 등 49인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으로 선출됩니다. 북한 정권의 수립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4.3 폭동을 주도하고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북한 주민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 인민으로 봐야 됩니다. 김달삼의 해주 연설문인데 6.25 전쟁 당시에 미군이 평양에 진격해서 북한 정부 청사에서 노획한 문서입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김달삼이 뭐라고 하느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민주조선 완전 자주독립 만세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습니다. 제주 4.3 당시에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 인공기가 개양되고 그 다음에 인민군 군가인 적기가가 불려졌습니다. 그것이 제주 4.3 사건입니다. 김일성이 지시한 원조 약속에 관한 그런 자료도 미군 자료집에 있습니다. 1948년 9월 3일에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제주도 출신 수명이 김일성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 약속과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제주도로 돌아오는 중이다. 미군 방첩대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4.3, 지금 왜 이렇게 4.3이 왜곡되어 있느냐? 그 시작은 정부 보고서에서 출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정부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념을 벗어나서 진보학자들이 다루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념을 벗어난다는 것은 지금 좌익이 건설한 나라는 북한이고 우익이 건설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이념은, 우익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념을 벗어나라는 것은 헌법을 따지지 말고 좌우를 따지지 말고 만들라는 것이고, 진보학자들은 좌파학자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4.3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20여 년간 정부에서 4.3 중앙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그 보고서 작성을 할 당시에 우파 위원들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우파가 제시한 보고서 수정 의견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헌법에 반하는 남로당 보고서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한 권입니다. 2003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이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12권의 자료집이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12권을 당시에 감춥니다. 우리 보수 우파 위원들이 이 정부 보고서 너무 편향적이다, 인정할 수 없다, 부동의한다고 전부 사퇴했습니다. 수정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자마자 보고서를 통과시키면서 이 12권의 자료집 중에 마지막 12권을 감춥니다. 이 자료는 뭐냐? 북한, 러시아 무장대 자료입니다. 무장대는 남로당 당시 폭동을 일으킨 무장대를 말합니다. 이들의 자료가 보고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12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발간된 자료고 마지막 12권은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쓰여있는 말이 뭐냐? 외부 유출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는 이 자료를 미국 정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2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한 권을 미국 정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믿지 마라. 다시 검토해라. 근데 4.3 보고서의 정말 문제점이 뭐냐? 사실을 은폐하고 공산당 행위를 항쟁으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3 특별법,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4.3 특별법인데 4.3 특별법은 2000년에 제정이 돼서 2021년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된 때가 있고 전부 개정이 된 건 2021년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4.3 보고서에 나온 것과 특별법에 나온 4.3에 대한 그런 입장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에 4.3 사건은 1948년 5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공산 폭동 내란이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가서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이 보고서에는 단선 단정 반대, 그리고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저항한 것으로 사건 목적을 워딩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단선 단정 반대면 통일운동이 되는 것이고, 경찰 서청의 탄압에 저항했다, 민중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20년이 지나서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사건 목적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산폭동 내란을 국가와 주민의 무력 충돌로 중립적인 개념을 만들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위의 주체를 남로당으로 명시했고 2년 후에 4.3 보고서에서도 남로당을 기록을 해놨는데 4.3 특별법에 오면 남로당이 빠집니다. 도대체 누가 일으킨 사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의 시기도 헌법재판소는 48년 4월 3일 시작되었다 결정을 해놨고, 그런데 4.3 보고서부터는 1년 전에 있었던 불법 시위 사건, 또 발포 사건, 이런 것들을 4.3의 시작으로 만듭니다. 왜? 민중 항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은 보고서를 따라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4.3 헌법재판소에서 4.3 희생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핵심 간부, 중간 간부, 살인자, 방화자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2000년도 그때에는 정치적인 명예회복만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고 보상은 예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 보고서로 오면서 희생자가 주민으로 바뀌고 워딩이, 그 다음에 희생자 처우도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면서 4.3 특별법이 2021년 전부 개정될 때는 희생자의 수용인이 포함이 됩니다. 수용은 4.3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헌재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희생자의 범위를 넓혀놨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법적인 희생자로 전환이 돼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준다, 이런 취지로, 즉 빨갱이 딱지만 떼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희생자의 범위를 넓혀놓고 20년이 지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법적인 희생자로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인당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북한과의 연계성도 앞으로 그 공모를 조사할 거 기록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3 보고서에서는 자료집 12건을 은폐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4.3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어떻게 우리가 4.3 사건을 정의를 해야 되느냐? 소련과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연계되어 5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48년 4월 3일 남로당 공산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으로서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9년간 대한민국의 항적한 반란을 말한다, 이렇게 사건 정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4.3 희생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0년 동안 긁어 모았어요. 14,700명입니다. 지금도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한 바로 부정적 희생자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남로당 핵심 간부 가족, 교전 중에 사살된 자가 수천여 명입니다. 군인 경찰과 교전하다가 사살됐어요. 희생자가 됐습니다. 4.3 수용인들 4,000
사건으로 형을 살았습니다.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월급 한 장, 인민군 대표적인 사람이 이원욱이라는 인민군 사단장이 있습니다. 4.3 당시 한라산에 입산했다가 북한으로 가서 6.25 때 7,000명을 이끌고 낙동강 전투까지 내려와서 사망합니다. 인민군 사단장이 4.3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 수천 명인데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습니다. 북한으로 갔는지 일본으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행적을 알 수 없는데 4.3 희생자가 돼서 보상을 받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은 당연히 희생자가 되면 안 되겠죠. 1949년에 목포 교도소에서 4.3 수용 장기수들이 있는 그 목포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교도관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탈출했는데 50여 명이 사살됩니다. 이 사람들도 전부 희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사한 사람, 보증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단체에서 파악하신 부적격 희생자 명단, 이름이 있는 명단만 해도 1,300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바로잡을 그런 의지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지금 4.3 희생자 보상은 이제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에 걸쳐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전부 지급이 됩니다. 1인당 9천만 원. 이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4.3 희생자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남로당 인민해방군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헌법 소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4.3 특별법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4.3 특별법이 침해하는 헌법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 공산폭동 반란을 보호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에 적이 되는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4.3 수용인 4천여 명인데 재심을 통해서 전부 무죄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3번 분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점차 국가의 정체성이 변질이 되어서 국가가 소멸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 계속성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 가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개헌은 국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 헌법의 핵심 가치를 반체제적이고 이런 반헌법적인 4.3 특별법은 주권자를 무시한 입법으로 헌법 이념을 무시한 이 국가행위는 헌법 이념을 결단한 국민의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입니다. 그 외에 재심 사유 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무죄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이유 없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이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와 같은 헌법 가치들이 훼손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4.3 특별법이 통과된 2021년 5월 1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3 과거에 1948년에는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4.3이라는 이 반란을 막고 건국을 이뤄냈는데 지금은 합법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건국의 완성, 자유통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